방금 소개받은 박사인입니다. 앞에서 두 분 선생님 말씀 굉장히 저 공감하면서 많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그 신준희 교수님께서 그 뉴노멀이라는 것이 코로나 19 이후에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그 전까지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어떤 건 더 확대 재생산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제나 사회 문제도 저는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치고 그 이후에 많은 경제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문제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더 강화되고 또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인식들이 더 생기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 문제에서 가장 큰 것을 꼽아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불평등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평등을 보통 측정할 때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주로 이제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좀 한정해서 불평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소득 불평등을 우리가 측정할 때 한 세 가지 지수를 씁니다. 첫 번째는 시장 소득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시장 소득이라고 하면은 임금으로 받거나 뭐 주식 배당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우리가 시장 소득이라고 하고요. 이 시장 소득이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서 세금을 거두고 또 공적 이전 지출을 하게 됩니다. 재분배 정책이라고 합니다. 시장 소득이 세금과 공적 이전을 통한 재분배가 이루어진 다음 마지막에 남는 걸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불평등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경제학, 특히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 과거에는 이 불평등과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이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이 불평등 자체라기보다는 재분배 정책이 아주 강하면은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근로에 대한 세금이 높다라든지 또는 투자라든지 이윤에 대한 세금이 높으면은 근로라든지 투자 의욕이 저하돼서 경제 활동이 저하되면서 성장이 떨어진다. 뭐 이제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도국 상태, 경제 발전론 상황에서는 이거는 이제 재분배 정책이 아니고 불평등 정도 자체가 오히려 불평등 정도가 있는 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주 못 사는 경우에 일부의 사람들이라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서 교육을 받고 저축을 하고 하게 되면은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해서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생각들이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불평등과 경제 성장이 부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부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재분배 정책을 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최종적인 소득 불평등도가 경제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 이유는 투자 같은 걸 할 때 기업들이 단지 세금이나 이자율만 보는 게 아니고 다음에 투자를 해서 회수 가능할까를 보는데,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은 사회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사회적 정치적 불안전성이 높으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개발 국가가 투자할 기회는 많은데도 투자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보통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불평등이 오히려 경제 성장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도국 수준에서도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으로 가난한 나라가 아닌 이상은 소득이 어느 정도로 평등하게 분배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저축도 하고 하면은 성장을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런 아주 상반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제가 주류 경제학에서 흔히 불평등과 성장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이제 IMF였습니다. 근데 IMF가 입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포용적 성장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제 실증적인 근거 때문에 이 포용적 성장 이론이 나왔습니다. 데이터들을 축적이 많이 돼서 분석을 해보니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요. 재분배 정책을 우리가 이제 통제한다 그럽니다.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그 통계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통제를 한 다음에 보니까 소득 불평등도가 낮을수록 지속적인 성장을 하더라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분배 정책이 아주 극단적이지 않으면은 이것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래서 이른바 포용적 성장 이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이론적 배경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장과 불평등에 대해서 흔히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맥락이라는 게 사실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이것들이 왜 긍정적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배경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불평등을 측정할 때 두 가지 흔히 현상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면 다들 가구 단위죠. 가구 단위의 소득을 보는데 이것이 이제 전체 가구의 소득이 어느 정도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게 바로 지니 계수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즘 많이 말하는 양극화인데요. 양극화는 상위 소득 계층과 하위 소득 계층 사이에 얼마나 격차가 심한가를 봅니다. 이거는 이제 5분위 배율 또는 10분위 배율을 쓰는데 5분위 배율이라는 것은 상위 20분의 하위 20%. 그러니까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몇 배 많냐 보는 거고요. 10분위 배율이라는 것은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소득이 얼마나 많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 지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사용할 때는 또 크게 두 가지 자료를 씁니다. 하나는 통계청에서 나오는 가계 동향 조사라는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세청 과세 자료를 쓰기도 합니다. 이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를 가지고서 흔히 지니 계수 계산할 때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가계 동향 조사 같은 경우에 고소득자들이 실제 자기 소득을 과소 리포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소득을 좀 줄여서 리포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세청 과세 자료를 쓰게 되면은 저소득층 소득 자료가 잘 안 잡힙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하위 40%는 거의 세금을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섞어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OECD 국가들도 쓰는데 한 가지 우리의 독특한 점은 어떤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우리 같이 이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노동경제학이나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연구들을 많이 한 것들이 있습니다. 장기 진위 계수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진위 계수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불균등 분포의 불균등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이게 0일 때는 불평등이 없는 거고요. 1이 되면 완전히 불평등하게 혼자서 모든 걸 다 가질 때 1이 됩니다. 그래서 1에 가까워지면은 불평등이 증가하고 0에 가까워지면은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인데요. 우리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가 사실 이 진위 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 게 아주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부터 진위 계수를 통계청 자료 자체를 못 쓰고 좀 추정치를 통해서 다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계산을 학자들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19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한 94년부터 소득 분배가 악화되다가 한 2006년부터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0년에서 한 90년대 중반까지 이른바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 분배도 개선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고요. 근데 90년 중반부터는 경제는 성장하는데 소득 분배는 악화되고 그것이 한 2000년대 초반에
와서 한 2005, 6년 와서는 일정한 수준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그 자료하고 OECD 자료들, 통계청 자료가 이제 그 2011년부터 다시 보정한 자료들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2011년 이후에도 보면 약간은 개선은 되고 있지만은 일정한 수준에서 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자들이 이 소득 불평등에 한국에 특히 94년 이후에 왜 소득 불평등도가 강화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임금 소득의 불평등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 소득은 개인 단위로 좀 측정하고요. 가계 소득이라고 해서는 한 사람이 아니고 부부라든지 이런 가계 구성원 전체 소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잘 버는 직장이 있으면 부인도 돈을 잘 버는 직장이 있다. 그럼 임금 소득 불평등보다 가계 소득 불평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배우자가 돈을 잘 벌면 다른 사람은 가정에서 뭐 살림을 산다라든지 이러면 이제 완화가 되죠. 그런 두 가지 요건들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1인 가구 노인 빈곤 문제 같은 것들 심각하게 되면서 불평등도를 더 악화시키는 게 있고 자영업 문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 소득의 불평등도가 한국 소득 불평등도를 설명을 대부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고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2000년대, 2010년대 와서도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근로소득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득 불평등도는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90년대 중반 이후에 임금 소득의 불평등도가 우리가 강화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 소득 불평등도가 OECD 국가하고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 양극화 지표를 보면은 이 자료가 왼쪽 편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시장 소득이고 오른쪽 가처분 소득인데요. 두 개가 조금 뭐 크기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이걸 의미하는 건 또 뭐냐면 우리는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빨간색으로 된 것은 뭐냐면은 그 하위 10%하고 상위 중간 소득,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임금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파란색이 뭐냐면은 하위 10%의 중위 소득, 50%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계층에 대한 소득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빨간색은 50% 중위 소득과 상위 90%를 나타냅니다. 근데 보시면은 빨간색은 크게 올라가지 않아요. 파란색이 쭉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위 소득 10%하고 중위 소득 사이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임금 양극화 자료를 또 연도별로 된 OECD 자료를 보면은요, 1990년대 우리나라 저기 제일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하위 10% 임금 대 상위 10% 임금 비율을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2016년에까지 더 크게 높아집니다. 미국 말고는 거의 우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현상이 나오고 독일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죠. 90년보다 2016년에 임금 양극화가 줄어드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가 않다. 재분배 정책, 공적 이전 자체 액수가 절대적으로 작은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적 이전을 하는데 여기 그림이 뭐냐면 상위 20%한테 가는 거하고 하위 20%한테 가는 비중을 보면은 우리나라 보시면은 OECD 까만 축에서 오른쪽으로 가 있죠. 여기 보면은 다이아몬드하고 이 높이가 그죠? 하늘 바의 높이가 거의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위 20% 하위 20% 거의 비슷하게 공적 이전을 받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좀 이따 왜 공적 이전의 재분배 역할이 없느냐, 이것도 두 가지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고요. 임금 불평등이 그러면은 왜 우리가 94년 이후에 정말 심해지고 있느냐? 제일 큰 이유는 중소기업,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답이고요. 두 번째는 이 중소기업,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가 바로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별로 없는 원인이 됩니다. 같은 원인. 왜냐?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재분배 정책에서 주로 우리가 큰 역할을 하는 게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입니다. 근데 고용보험을 들고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좋은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이 임금도 높고 재분배 정책 혜택도 많습니다. 최근에 2006년 이후에 노인연금이라든지 많은 이제 정부가 재분배 정책, 하위 소득자에 대한 소득 이전 정책을 쓰면서 악화되는 걸 많이 막았고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분배 정책의 이 역할이 우리가 약한 이유는 임금 불평등에서 다 비롯되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업 규모별 임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 일본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500인 이상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잡으면 100인에서 499인 한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임금이 우리는 70%로 떨어집니다. 근데 일본은 보시면은 88% 수준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100인에서 99인 중소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57%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근데 일본은 84%예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우리는 현격하게 큽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임금 불평등의 이유가 되고 지금 우리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나누는데요. 비임금 근로자의 3분의 1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비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정규직,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된 비정규직, 가입되지 않은 그 비정규직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률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된 사람은 95, 78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고용보험 비가입자는 4.2%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재분배 정책이 작동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도 별로 못 받고 고용보험의 혜택도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일본과 비교해서 사실 일본뿐만이 아니고요. 독일이나 미국도 중소기업,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한 80%에서 90%입니다. 대부분이. 근데 우리는 대기업, 중소기업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60%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서 더 커집니다. 왜 이게 커지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제 구조에서 오고 있다는 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90년대 그 경제 위기 특히 이후에 빅딜 정책을 했었죠. 그러면서 개별 산업의 독점화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자동차 산업 그 전에 한 5개 회사가 있다가 기아하고 현대하고 기아 제일 큰 회사 합병해 버렸죠. 그리고 나머지 작은 3개사는 외국 회사들한테 팔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현대 기아차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80% 점유를 합니다. 그래서 전속 계약이 돼요. 하청업자들이 1차 벤더, 2차 벤더 이렇게 전속 계약으로 묶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요? 반복적으로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청이나 1차가 그 밑에 있는 하청업자들의 원가 구조를 거의 다 파악합니다. 특히 이제 자본재, 중요한 자본재는 렌터를 해줘서 생산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라는 것도 단순해요 구조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단가 우려치기를 하기 시작해요. 단가 우려치기 하고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생산 원가 절감한 기술을 누가 만들었다. 기술 탈취해서 경쟁 사업자한테 줘서 생산하게 하고 또 단가를 후려쳐 버립니다. 혁신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현대차가 아직까지 잘 나가던 2014년, 11년에서 14년 자료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현대차가 수익률이 한 100이다 생각하시면은 1차 밴드는 60에서 65입니다. 2차 밴드는 어떻게 되냐? 30에서 35 수준이 돼요. 이 원청 1차, 2차의 수익률 격차가 바로 원청
1차, 2차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거의 똑같습니다. 단가 우려치기 구조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노사협약에 의해서 정규직이 나가면 정규직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현대차가 많이 컸죠. 90년대, 2000년대 확 성장하면서 사람들을 다 비정규직만 뽑습니다. 정규직으로 안 뽑고 다 비정규직을 뽑아요. 그럼 비정규직의 월급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현대차 비정규직에 가는 거하고 1차 벤더에 정규직 가는 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선택지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현대차의 비정규직 임금은 1차 밴드 정규직 임금과 거의 같아집니다. 비정규직 임금이 결국은 1차, 2차 밴드들 중소기업 임금하고 같아지는 그런 격차가 계속 생기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회 문제를 보시면 이게 한국의 그 제조업이 아직까지 단가 후려치기 같은 또는 아까 포스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 커머더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품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를 가장 잘 활용해서 단가를 떨어뜨리는 방법 아니면은 하청들 단가 우려치기로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기준으로 제조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50쯤 돼서 특히 사무직이 인적 자본은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특히 이제 연공서열급으로 임금도 굉장히 높아지죠. 회사에서 이 사람을 잡아둘 이유가 없어져. 그 하청에 가서 단가를 후려치는데 신입이 가서 후려치나 부장님이 가서 후려치나 같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 회사에서 나가게 하죠. 그래서 40대 말 50대 초에 회사에서 상무 달고 아니면 부장하다가 나오시는 분들 나오면 처음에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아직 뭐 10년, 15년 남았어요. 처음에 이제 1년 정도 집에서도 이렇게 좀 쉬어가면서 일할 거를 찾아봐라 그러면서 등산도 다니고 이렇게 뭐 합니다. 그러다가 1년쯤 지나면은 이제 나갈 때 아침마다 이렇게 뒤통수가 따가운 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 정신 승리를 하기 시작해요. 나는 안 망할 거야. 그리고 치킨집을 차립니다. 그리고 3년 안에 거의 망해요. 자영업 문제가 이 구조에서 해결이 안 돼요. 조기 퇴직이 되고 나서 할 게 없기 때문에 자영업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줄이 서 있어요. 자영업의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 대책이라는 거 구조적인 대책 없이 임대료 깎아주는 걸로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자, 그러고 나면은 자영업 들어가서 자영업 망하고 노인 빈곤에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일자리가 복지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가지고서 재정으로 떼어줍니다. 일자리가 복지가 아니고 복지가 없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통계는 올리는 거죠. 일자리 통계는. 그런 사실상 통계 조작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청년들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 공무원 하려고 그래요. 공시적으로 몰려요. 대기업 가도 40, 50대에서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공기업 공무원 시험하다가 안 되면 공기업 시험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대기업 가요. 그것도 안 되면 중소기업 가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이 돼서 취업을 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50 초과에 되니까 20년도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연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에 떨어져요. 자, 그러면 젊은 사람들 특히 남자분들 보면은 요즘 결혼할 때 여자분이 집이 잘 살거나 직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가사노동에 대한 육아에 대한 부담은 아직까지 여자분들이 다 짊어져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여자분들은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저출산 문제, 결혼 문제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게 우리 구조에서 다 비롯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 구조에서. 이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고 청년 실업, 저출산, 자영업, 노인 빈곤 수많은 대책을 20년 동안 내놨지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지 않고서는 한국의 불평등의 문제, 사회 문제는 구분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이게 바뀌지 않으면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박정희 개발 체제로 중화공업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 중심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게 한계에 도달을 지금 했다는 게 보이죠. 현대차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2010년대 초반까지 잘 나갔어요. 근데 현대차에 갑자기 어떤 일이 떨어졌느냐? 2015년쯤에 2년 사이에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반토막 나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차들이 가성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현대차를 안 사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 차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로엔드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는, 그죠? 로엔드 프로덕트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럼 하이엔드 쪽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혁신 경쟁 우리가 어떻게 되냐? 혁신할 요인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중간재 산업은 단가 의료치기 기술 탈취 만연합니다. 혁신할 유인도 없고 혁신할 여력도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이 안 일어납니다. 최종재 산업, 중간재 산업 혁신이 없으니까 최종재 산업도 결국은 밀려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중요한 예라서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GM, 포드, 크라이슬러 세 개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그 하청업자들이 다 전속 계약에 있었고 혁신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자동차 모델이 바뀌는 거는 차는 그대로 있는데 앞뒤에 불 모양만 바꿔서 새 차라고 팔아먹었어요. 그러다가 70년 초에 오일 쇼크가 오면서 일본 차들이 들어오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망할 뻔합니다, 한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본 회사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부품을 현지 조달을 해요. 그래서 전속 계약이 깨지고 미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빨리 좋아집니다, 생산성이. 그게 미국 완성차 시장을 다시 살렸어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시카고 비즈니스 스쿨 교수 두 사람이 쓴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에 나오는 예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자본주의가 바로 그런 혁신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고요. 우리 벤처 기업들 보시면은 매출의 75.4%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즉 뭐냐, 제조업 안에서 중간재 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B2C, 그죠? 소비자, 일반 소비자가 일반인들이 소비자인 비즈니스 투 컨슈머에는 4.3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유니콘이라고 나오는 혁신적인 산업, 저 4.2%다 B2C에서만 나와요.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회사들 다 B2C입니다. B2B가 이렇게 큰데도 혁신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국의 산업의 진화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구조 개혁을 해야만 사회 불평등의 문제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성장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맥락에서 이것을 볼 때 뭐 양의 관계니 음의 관계니 이런 식의 논의라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이라는 것이고, 우리 맥락에서 볼 때는 답은 바로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탄소 중립 같은 그 환경 문제 굉장히 커지고요. 또 산업적으로도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들이 변화라든지 미중 대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은 변화들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우리 경제 구조로서는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산업 부분에서 우리 탄소 배출량이 37%라고 말씀하셨고 에너지도 관련이 많은데요. 우리 재벌들의 주력 기업이 바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70년대에 만들어진 중화학공업 산업이에요. 이거를 중심으로 총수 일가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바꾸라고 하니까 너무나 엄청난 저항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는, 저는 뭐 우리나라가 포스트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유사 민주주의고 결손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한국의 재벌들이 경제력 집중에 의해서 경제 권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젠다를 설정하고 여론을 몰고 가는 거에 대부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치주의 안 지켜주죠. 지금도 이재용 사면을 시키니 꼼수 가석방을 시키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손 민주주의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핵심의 내용은 우리 같은 경우에 바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다. 왜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 아무 영향가 없는 기본소득이 이렇게 난리를 부리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탄소 중립 문제라든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정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어젠다는 대통령 선거 테이블에 없어요. 그게 왜 없겠냐? 시민단체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휩쓸려 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왜 없느냐?
인풋 어젠다 세팅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주주의 연구소도 과거의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회고뿐만이 아니고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어젠다 세팅부터 안 되고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질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조금 더 앞으로 민주주의 연구소가 좀 천착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며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